주의 고지. 본 영상은 취재 기록물의 형식을 따라 구성된 창작 사례입니다. 등장인물, 상호, 차량 번호, 일부 지명과 날짜는 모두 허구 혹은 변형된 정보이며 실제 사건 사고와의 유사성은 우연입니다. 영상은 한국의 실제 수사 절차와 포렌식 방법을 참고하여 사실감 있게 재구성했습니다. 파트 1. 2019년 6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15분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의 늪의 한 단독주택.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결석 알림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부모 연락처는 꺼져 있었고 담임교사는 주소지 확인 후 경찰에 생활안전 차원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순찰차 일대와 생활안전계 1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문턱에는 사흘치 신문과 우편물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실내는 정돈된 듯 보였지만 거실 테이블 위엔 개봉하지 않은 우유, 아직 라벨이 붙은 생수, 그리고 전날 밤 사용한 흔적이 있는 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미처 끝나지 않은 싱크대, 아이방에 켜진 스탠드, 충전기에 꽂힌 채 알람만 깜빡이는 스마트폰 2대. 현장에서 가족의 반려동물이나 외부 침입의 흔한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차량으로 알려진 흰색 카니발 승합차만 보이지 않았고 주차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현관 주변과 창문 잠금 장치, 출입 흔적을 살폈습니다. 외부 강제 침입을 추정할 만한 파손은 없었지만 신발장이 열린 상태로 남성용 운동화 한 켤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뒤 콘센트 자리에 꽂혀 있던 미니 CCTV 카메라형 가짜 장난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방범창에는 지문과 미세 섬유 채취를 위한 표시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주방 쓰레기통에선 전날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회전 초밥 포장 용기와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시간은 6월 3일 삽구시 42분. 정읍시내 대형 마트 테이크아웃 코너. 가족이 마지막으로 외출했음을 뒷받침하는 지표였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박성민 43, 어머니 이지원 41, 아들 박준호 12, 딸 박수빈 9, 그리고 외할머니 김옥희 73. 모두 한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6월 3일 밤 이후 5사람은 동시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휴대전화는 6월 4일 01시 31분을 마지막으로 일제히 통신망에서 이탈했습니다. 지문, 발자국, 섬유 감식과 더불어 전기 수도 사용량, 가스 계량기, 인터넷 공유기 접속 기록이 확보되었습니다. 공유기 로그에는 6월 4일 01시 17분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 한 대가 갤럭시 SM으로 표시되어 약 4분간 접속한 뒤 끊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가족 측 단말기 목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 경보 단계를 검토하며 형사과와 합동으로 수사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의 장기 결석 가능성, 학대 유기 의심, 가족 동반 자발적 이주, 채무 원한형 범죄 개입 등 모든 시나리오가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공식 수사 기록에 따르면 사건의 첫 24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이동 경로의 특정과 마지막 목격자 확보였습니다.
정읍 시내와 신태인읍 주요 도로의 방범용 CCTV, 주변 상가의 DVR 영상 제출이 긴급 요청됐습니다. 영상의 시작 지점은 늘 결정적 단서에서 출발합니다. 이 집에서 무언가가 있었던 시간대를 가르는 경계는 새벽 1시 20분 전후. 취재팀은 이 시간의 공백을 좁히기 위해 당시의 도시 감시망과 전자기록, 이웃의 수면과 생활 소음을 하나씩 맞추어 보기로 했습니다. 5 식구의 흔적이 통째로 소리도 없이 사라진 정읍. 이 사건의 첫 단서는 집안이 너무 깨끗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파트 2. 본 사건의 초기 조사에서 확보된 중요한 사실은 가족의 마지막 정상 루틴입니다. 공식 기록과 주변 진술에 따르면 6월 3일 18시 10분 전후로 박성민은 자신의 소규모 설비 공구 도매 거래처에 들러 세금 계산서 관련 문의를 했고 19시 40분경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 푸드코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산대 CCTV에는 어머니 이지원의 모습, 계산 금액, 카드 발급사, 그리고 아이들이 포장함을 고르는 장면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40시 10분경 귀가로 추정되는 차량 이동 기록은 없었습니다. 당시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는 동네 입구에서 40시 22분경 흰색 카니발이 통과한 장면을 포착했으나 앞자리 조수석에 누가 있었는지는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맞은편 주민은 밤 10시쯤 거실 불이 켜져 있고 TV 소리가 작게 났다고 말했습니다. 옆집 주민은 밤 11시 30분 조금 넘어 얇은 금속 소리, 차 문 닫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큰 소음이나 다툼 소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은 없었고 택배, 배달 라이더 기록은 40cc 05분 이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담임은 다음날 오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어머니의 직장 동료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정시 출근을 놓친 것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회사 출입 기록, RFID 역시 6월 3일 이후 체크인 로그가 비어 있습니다. 현장을 정밀 탐색한 지문팀은 집안 도어 핸들, 창문 걸쇠, 냉장고 손잡이 등에서 혼합 지문이 과다 검출되어 수사 대상 축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거실 테이블 유리면 하단에서 비교적 선명한 루프 문양 지문 1개가 추출되어 데이터베이스 대조가 진행됐습니다. 가족 5인의 지문과 이웃 친인척 11인의 배제 채취가 실시되었고 해당 지문은 아직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미확인 지문으로 분류됐습니다. 포렌식 팀은 실내 바닥의 미세 섬유와 잔여물을 채취, 루미놀 반응 검사도 시행했습니다. 반응은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대량 출혈이나 폭력 흔적을 뒷받침하지 않는 결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만 신발장 앞쪽 C10cm 구간에서 타이어 트레드와 유사한 라텍스 성분 미세 잔류물이 검출됐습니다. 실내용 바퀴 혹은 소형 핸드카트의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가정 내 물품 반출 또는 누군가의 장비 반입을 시사합니다. 062 로그는 사건의 시간대를 한층 좁혔습니다. 40시 17분 접속한 갤럭시 SM은 WPA2 인증을 통과했으며 이는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나
그 시각 현관문이 열려 QR 또는 스티커 공유 방식으로 접속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0시 21분 접속이 끊긴 후 40시 31분 가족의 휴대전화 4대가 동시에 네트워크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자발적 외출보다는 동시 차단 또는 회수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주요 과제는 주택 외부의 시계열 영상 수집입니다. 골목 초입 방범 카메라, 마을 회관, 인근 상가 지붕에 설치된 사설 CCTV 등 C11대의 장비에서 영상을 확보했고, 취재팀은 데이터 정리 과정에서 차량 전조등 패턴, 번호판 반사, 차종 그림자 형태까지 프레임 단위로 확인했습니다. 40시 23분 17초 집 앞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가는 흰색 카니발. 그 뒤를 약 9초 간격으로 쫓는 짙은색 세단 실루엣이 포착됩니다. 번호판은 영상 노이즈와 각도로 인해 완전 식별이 어려웠으나 후진등과 브레이크 등 반응 시간에서 차량 연식의 범위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파트 3. 수사는 두 축으로 진행됐습니다. 첫째, 자발적 동반 실종 가능성 배제. 둘째, 외부 개입 시나리오 검증. 공식 계좌 기록을 보면 박성린의 사업자 계좌는 6월 3일 낮에 280만 원이 입금된 뒤 사건 시각 전후로 비정상 출금은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역시 마트 결제 이후 기록이 끊겼습니다. 아이들의 교통카드 잔액 변동도 없고 어머니의 급여 이체일은 사건 이후인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서 엄마의 메신저는 6월 3일 22시 13분까지 학부모 단체 대화가 이어졌고 그 이후 응답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전화엔 43시 51분 사업 파트너 최태국 45전화가 1회 수신 기록으로 남아있으나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최태국은 다음날 오후 경찰 조사에서 재고 반품 일정 상이었다며 간단한 연락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휴대폰 기지국 접속 기록상 6월 3일 21시 트 6월 4일 02시까지 정읍 시내 소재 한 카드방에 머물렀다는 CCTV와 어느 정도 일치했습니다. 현장 주변 토양 감정 또한 착수되었습니다. 현관턱과 마당 배수로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자동차 엔진 오일로 추정되는 탄화수소 성분이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기름 얼룩의 크기는 지름 3cm 미만으로 작았고 차량 하부 누유 혹은 휴대용 발전기 압축기류에서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오염이 사건 시간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일상적 노출인지 구분하기 위해 과거 사진과 비교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읍 IC와 남정읍 교차로의 번호판 인식 시스템 영상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01시 37분 48초 흰색 카니발로 추정되는 차량이 IC 인근을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하지만 해당 프레임에서 번호판은 두꺼운 반사판처럼 보였고 등록정보 조회 결과 일치하는 번호 광학 결과가 반원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번호판 덮개 혹은 자석식 가림판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뒤따르던 짙은색 세단은 01시 38분대에 동일 구간에서 포착되었으나 역시 번호 식별은 실패했습니다. 동일 시간대 주유소 결제 로그 교차 분석 결과 01시 05분 정읍 외곽 무인 주유소에서
49,000원 결제가 있었고 CCTV에는 후드 모자를 쓴 건장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는 현금으로 30리터가량 주유 후 동선을 가렸고 차량 측면은 프레임 밖에 놓이도록 주요 위치를 잡았습니다. 시공간상으로 사건 차량일 개연성이 높았으나 결정적 식별은 불가. 취재팀은 당시 야간 조도, 그림자 길이, 광원 각도, 주변 포장면 재질까지 확보해 포토그래메트리 방식으로 차체 높이를 예상했으나 공식 수사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파트소. 사건 발생 이틀 뒤 임실 방면 산자락 임도에서 불에 탄 승합차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제보자는 새벽 등산길 중 타는 냄새를 맡았고 119 신고 후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차대 번호 조회 결과 박성민의 카니발과 일치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높은 열에 노출되어 대다수 증거가 손상되었고 대시캠과 내비게이션 SD카드 슬롯은 비어 있었습니다. 트렁크 바닥 라이닝 일부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틈에서 개의 모발로 보이는 미세 털 다발이 채취됐습니다. 가족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해당 모발은 개과 동물의 미토콘드리아 DNA 유형 A에 해당했으나 품종 특정은 불가했습니다. 차량 바닥 매트의 식물성 잔해에서는 부들, 타이파과 갈대, 프랑마이트스 씨앗이 검출되었습니다. 현지 식생 분포도를 대입한 결과 정읍, 순창 경계 부근 소규모 저수지와 하천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조합이었고 특히 순창 용계 저수지 인근 샛길에서는 6월 전후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사팀은 해당 수계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선을 확대, 수중 탐색과 드론 연령상 탐지, 인근 폐기물 처리장, 임야 은닉 가능 구역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차량의 시동 키 칩은 원래 키와 다른 정류 코일 특성이 검출되어 일시적으로 복제키 또는 이모빌라이저 바이패스 모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인근 카센터를 상대로 한 단속에서 카니발 구형 모델의 이모빌라이저 우회가 가능한 장비를 거래한 기록이 한 업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블랙박스 교체 요청 고객이 많아 관련 케이블과 함께 판매했을 뿐이라며 범행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박성민의 지인 진술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건 약 3주 전 사업 파트너 최태국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거래대금 정산 지연과 반품 처리 책임 소재를 두고 언성이 높았고 그날 밤 누군가 집 앞 골목을 천천히 배회했다는 이웃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골목 CCTV에는 검은색 소나타로 보이는 차량이 23시대를 전후해 두 차례 정차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최근 판금 도색이 이루어진 흔적이 있었고 중고차 매매, 임대 이력을 추적 중입니다. 파트 5. 금융통신 포렌식 결과 중 주목된 건 6월 4일 03시 12분 전주 덕진동 한 ATM에서 박성민 명의 체크카드로 20만원 현금 인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CCTV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카드와 비밀번호를 숙련된 동작으로 입력하고 화면 가림막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키높이, 어깨폭, 시계 착용 습관 등
신체 습관성 특징이 검토됐지만 특정인 지목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시간대 박성민의 휴대전화는 기지국 접속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타인이 카드와 핀을 확보했거나 강제하 강요에 의해 정보가 노출되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족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사설 위치 추적 기록은 없었습니다. 다만 보험사 제공 긴급 출동 앱의 백엔드 로그에서 사건 당일 공휴 시대에 차량 이동 중 가속, 감속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완만하고 장거리 주행 중 차로 변경이 적었다는 통계값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선두 차량을 선도하는 형태 혹은 후방 추적을 의식한 주행 습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의미 해석 불분명으로 기록됐습니다. 아이들의 디지털 흔적도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개인 계정은 6월 3일 21시 38분의 마지막 접속. 딸의 태블릿은 22시 05분 비디오 스트리밍 종료 후 더 이상 켜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노트북은 사건 이전 날 업데이트가 자동 설치되었고 새벽 시간 사용 흔적은 없었습니다. 집 공유기의 DHCP 기록 중 01시 17분 접속 단말의 매크 주소는 제조사상 삼성으로 확인됐지만 고정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단말의 이름 변경 습관과 비밀번호 패턴 분석으로 미등록 방문자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파트 6. 취재팀은 주변인 면담을 통해 갈등 요인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업 자금 압박. 올해 4월 이후 거래처 3곳에서 반품량이 늘고 현금 흐름이 경직된 정황이 회계장부에서 나타났습니다. 둘째, 부동산 문제. 집 근처 소규모 창고 매매 계약이 무산되며 위약금 분쟁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한모 씨는 계약 파기 원인은 대출 심사 탈락이었고 감정가와 실제 매매가 차이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가족 내부 문제를 시사하는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복지부서의 상담 기록에서는 학대나 방임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집에 낯선 방문자가 있었다는 단서도 나왔습니다. 우편물 집배원 진술에 따르면 6월 3일 16시 10분경 초인종 응답자가 중년 남성이었고 택배는 현관 앞에 두라고 했다 합니다. 시간대가 박성민의 거래처 방문 시각과 겹치지 않아 제3자의 잠시 체류 가능성도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내부 통화 기록이나 차량 방문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아버지의 파트너 최태국, 창고 매도자 측 대표 한상우 49, 그리고 과거 거래처 기사 출신으로 최근 해고된 정모 씨 38 등 3인을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최태국은 사건 당일 밤 카드방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한상우는 타 지역 계약 검토로 군산에 있었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정모 씨는 해고 후 원한은 없었다고 했으나 사건 발생 나흘 전 현장 근처에서 그의 차량이 포착된 사실이 CCTV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친척집 들렀다며 부인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과 주유 내역 대조에서 일부 시간대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파트 7. 6월 10일 사설 전자제품 매장에서 중고 블랙박스가 매입되었습니다. 모델명과 커넥터 스크래치 패턴이 사건 차량에 쓰였던 제품과 유사하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수사팀은 확보한 본체에서 삭제된 영상 파일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복구된 마지막 30초는 화질이 극히 낮았지만 후방 카메라의 밤길을 달리는 짙은색 세단의 헤드라이트 간격과 DRL 패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량 후보는 2011도 2014년형 소나타 K5 계열로 좁혀졌으나 결정적 식별 표지는 부족했습니다. 매장 주인은 이틀 전 모자 쓴 3남성이 현금으로 팔고 갔다고 진술했지만 영수증은 가명으로 발급돼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유인 혹은 통제 상태에서의 이동 가능성을 무겁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대규모 혈흔이나 격투 흔적이 없다면 가족이 비교적 완만한 강압 아래 이동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도 5명 전체가 묵묵히 움직이도록 만드는 심리적, 물리적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날붙이, 둔기, 제3자 위협, 혹은 연로한 외할머니를 볼모로 한 위압 등. 공식 브리핑에서는 추정 단계로 명시됐습니다. 수사는 전주 ATM 인출자와 중고 블랙박스 매도자, 번호판 가림장치 유통망으로 뻗어갔습니다. 대포차, 대포통장 조직과 연계된 소규모 범죄 네트워크가 정읍, 익산, 전주를 잇는 반경에 존재한다는 첩보가 내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번호판 자석 가림판과 차량용 OBD 차단 모듈이 압수됐고, 이 중 하나는 사건 차량 연식과 호환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지문과 사건 현장의 미확인 지문은 불일치.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발견되었을 뿐 전체 그림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파트 8. 결정적 전화는 순창 용계저수지 인근 샛길 탐색에서 나왔습니다. 수색견이 저수지 북서쪽 수로 옆 풀숲에서 아이 가바가방 조각으로 보이는 섬유 파편과 플라스틱 지퍼 헤드를 찾았습니다. 색상과 제작사, 모델이 박수빈이 사용하던 가방과 동일한 시리즈로 확인되었으나 직접적 식별은 남아있는 직조 태그가 훼손되어 어렵습니다. 미세 섬유에서 가정 내 세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차량 매트에서 나온 부들 갈대 씨앗과 동일 식생 환경이 주변에 분포합니다. 이 지점은 임실에서 차량이 발견된 위치와 도보 연계는 불가능하나 차량 이동 경로 중간 기착지로서 타당성이 있는 거리입니다. 취재팀은 이 지점이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곳인지 역추적했습니다. 인근 낚시터 운영 기록, 야간 무인 결제기 카드 이용 내역, 농수로 관리 CCTV 영상까지 검토했지만 특정 시간대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새벽 유시 토 서시 사이 영상은 결로와 벌레로 인해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직후 이 구역에 차량이 정차했다는 정황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취재가 사건의 퍼즐을 한 조각이라도 더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현명한 판단에 따라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실종과 미제 사건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파트 9. 수색은 저수지 수면과 제방 그리고 배수로를 따라 확대되었습니다. 수중 카메라와 자력 탐지기로 대형 금속 물체를 찾았으나 차량이나 대형 케이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방 아래 얕은 매물 흔적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어
국과수와 함께 토양 코어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위적 굴착의 흔적은 일부 있었으나 매립물은 주로 건설 폐기물과 농업용 폐비닐이었습니다. 아이가방 파편에서 소량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훼손 정도가 심해 비교 샘플과의 완전 일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은 동시에 주변 도로의 블랙박스 제보를 전국 단위로 호소했습니다. 6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 정읍에서 임실 순창 방면으로 이동하는 흰색 승합차와 짙은색 세단을 목격한 운전자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몇몇 제보 영상에서는 승합차의 브레이크 등 점등 패턴이 차량 등록 정보와 일치했고, 세단의 DRL 장착 유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최소 2투 3대가 교차 추적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사전에 역할 분담된 이동 가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버지와 갈등이 있던 인물들의 알리바이 검증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최태국의 카드방 체류 기록은 카드 결제, 좌석 CCTV로 일치했지만 01시 10분부터 01시 55분 사이 약 45분의 블라인드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업주는 흡연구역과 뒷문으로 나가는 손님이 있어 죽은 각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정모 씨는 사건 전후 이틀간 휴대폰을 꺼두거나 비행기 모드로 유지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차량 하부의 흙을 채취해 식생 비교를 했고, 그의 차량 매트에서도 갈대 씨앗이 극미량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상 지역 전반에서 검출될 수 있는 범용 시료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팟10. 전주 ATM 인출자 추적은 지역 대포 통장 알선 조직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융수사팀은 인출에 사용된 카드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휴대전화 IMEI와 기지국 접속 패턴을 포착했고, 이를 통해 인출책, 일명 껍다리, 3인을 검거했습니다. 그들은 지시받은 대로 이동해 현금만 뽑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시자는 텔레그램과 암호화 메신저를 사용했고, 오프라인 접선 장소로 익숙한 카페, 주차장, 공중 화장실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동선과 정읍 가족 실종의 직접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출된 20만 원은 조직의 테스트 송금에 쓰였다는 진술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가림장치 유통망 단속에서는 판금업자와 정비업자를 연결하는 비공식 거래 채널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정비사는 사건 전 주말 낯선 손님이 와서 카니발 구형 전조등 고정 클립과 메인 휴즈, 대시캠 하니스만 따로 팔아달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몽타주 작성이 시도됐지만 마스크와 모자, 내구어머로 얼굴 윤곽이 가려졌습니다. 지문, 카드 결제 흔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때 정읍 터미널 인근 노점 상인이 사건 다음날 새벽 4시쯤 허름한 모자 쓴 남자가 아이 둘과 노인을 동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이들이 지나치게 조용했다고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억은 시간 경과로 변질 가능성이 있고 해당 CCTV는 저장 기간이 지나 상실되었습니다. 공식 수사에서는 참고 진술로만 처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동의 형태와 심리적 통제에 대한 가설은 보강되었습니다. 파트 11. 경찰은 항만 터미널 철도 CCTV를 다시 훑었습니다. 목포, 여수, 군산 등 서남의 항이 차량 승객 페리 탑승자 명단을 확보했지만 가족의 신분과 일치하는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야간 현금 결제, 신분증 검사 생략 가능 시간대 혹은 대포신분 사용 가능성이 검토되었으나 구체적 근거는 미흡했습니다. 한편 정읍 외곽에서 새벽 1시 50분 도 유시 30분 사이 도로에 정차한 승합차에 접근해 무언가를 내려 싣는 듯한 움직임이 2차례 포착됐습니다. 연령상 해상도가 낮아 사람 수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1. 금전 원한형 외부 개입에 의한 가족 전체 통제 후 이동. 2. 당사자 중 한 명의 자발적 가출 연장선상에서의 동반 이탈. 가능성 낮음. 3. 단기간 내 은닉 후 장기화 전략. 인질 감금 포함 시도. 현 시점 1.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정밀된 이동 경로, 장비 사용 정황, 전자 흔적 관리, 차량의 의도적 소각입니다. 첫째, 1일시 17분 062 미등록 단말 접속 시도와 카니발의 골목 진출, 1일시 23분 사이 6분. 이 시간 동안 현관 거실에서 어떤 준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전주 ATM 인출 퐁3시 12분과 임실 차량 소각 추정 시각 퐁4시토 5시 사이 1톨 2시간 공백. 셋째, 용계 저수지 주변에서 가방 파편 발견 구간과 차량 소각 장소 사이에 엇갈린 동선. 이는 한 팀이 아닌 2팀의 병렬 이동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파트 12. 5 식구의 흔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상금 제도를 포함한 공개 수배 전환을 검토했고 정읍경찰서와 전북경찰청은 합동으로 전담수사팀을 유지 중입니다. 취재팀이 확보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확인 지문 1점, 차량 내 개모발, 블랙박스 복구 프레임, 용계 저수지 섬육 파편, 번호판 가림장치 거래망, ATM 인출책 진술이 주요 품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각 단서는 서로를 설명하지 못한 채 주변만 맴돕니다. 사건은 아직 미해결입니다. 공식 기록의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생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추가 제보와 증거 확보 시 수사 방향은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다. 취재팀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당일 밤, 새벽, 그리고 그 사이를 아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한마디가 어둠의 커튼을 젖힐 수 있습니다. 정읍 일대에서 2019년 6월 3일至 4일 사이 비정상적인 차량 이동을 받거나 블랙박스 휴대폰에 남아있는 작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가까운 지구대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만을 따라갑니다. 이 사건의 끝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취재는 계속됩니다. 본 콘텐츠는 창작 시나리오로서 실제 인물 사건이 아니며 모든 유사성은 우연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의 수사 절차와 고민을 최대한 반영해 기록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